자, 그럼 관련 내용 이 탈북민 출신의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리포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 얘기인데 사실이다 가짜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자, 보좌관께서는 지금 이 내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북한군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참전설에 대해서 약 60에서 70% 이상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거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기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일단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진 그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그 협정이 이번에 새롭게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사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된 이제 수순만 밟으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김정은과 푸틴의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면은 두 국가 중에 어떠한 국가가 군사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즉각 지체 없이 모든 군사적인 어떤 원자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지난 6월에 맺은 거니까 곧바로 발동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칭하면서 전쟁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면서 특히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 일명 고기 분쇄기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인명을 정말 많이 갈아넣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지금 병력 부족이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 병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북한군이 개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사실 그때부터 있어 왔고요. 지금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러시아와 맺은 이 동맹자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직접 러시아 그 전장에 가서 피를 흘려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군이 와서 이 병력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즉, 이 두 국가의 니즈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파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금씩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러가 좀 밀착하는 만큼 중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계속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고, 북러의 밀착 어떤 점들이 가장 저희가 우려된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중국의 어떤 그 외교 소식통을 제가 쭉 한번 좀 들여다 보니까 이런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현재 어떤 그 한반도 상황을 6.25 전쟁 때랑 비교하는 그런 사설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6.25 전쟁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시각은요. 중국은 사실 이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전쟁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당시 자신들의 어떤 마오쩌둥과 논의를 하지 않고 스탈린과의 어떤 밀약을 통해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어떤 승인을 얻어내고 단독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여기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을 어디까지나 패싱하고 또 이제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어떤 그 밀어라는 관계에 의해서 또다시 어떤 중국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중국은 이 어떤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 외교가의 어떤 그 정론입니다. 1950년대 상황이 어떻게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까지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 북한이 결국 이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아침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왔던 것처럼 이 두 국가론 본격화되는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시점이 참 재밌죠.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북한 주민들에게 헌법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최고인민회의가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무인기 사태로 지금 일주일 동안 지지고 볶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북한에서. 보냈다고 일부 북한이 주장하는. 네, 그렇습니다. 즉 개정되자마자 공개를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일주일 동안 남한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최고치로 고조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웠다라는 것이 보도 시점을 봤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느 정도는 남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같이 못 갈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적대감 내지는 어떤 뭐 반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헌법에 넣은 거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 남북 도로를 그 폭파하는 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하루 뒤에 공개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그
그 개성 그 공업지구에 있었던 그 남북 연락사무소 공동 연락사무소에 폭파할 때는 그 즉시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내세웠던 명분은 한국에서 대북 어떤 그 인권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남북 관계 발전에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즉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어떤 남북 관계 화해 모드의 그 실패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폭파시켰고 네. 그런 명분으로 바로 알렸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헌법 개정이나 이 도로 폭파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이 어떤 설명 과정 없이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이 남북 관계의 파탄이 북한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어떤 의구심이 바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그리고 어떤 남한 정부가 무인기도 보내고 여러 가지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수순으로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도된 수순이다. 네. 보도 시점을 봤다. 자, 이런 내용이고 또 이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얘기했던 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뭐 청년과 학생 140만 명이 예. 자원 입대를 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 14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숫자인데 네. 이게 진짜 사실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140만 명이라는 새로운 북한 청년들이 이제 군에 자원 입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봤는데요. 네. 북한에서 살다 온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정말 전형적인 쟤네들 또 저러네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가짜다? 네, 그렇습니다. 가짜뉴스다? 예. 왜냐하면 정말 현실적인 조건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한은 병력이 약 12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120만 명의 병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조차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너무나 안 되고 있죠. 네. 하지만 새로운 140만 명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장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 물리적인 능력도 북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불만 요소들을 다 잠재우고 지금은 우리가 저 대한민국이라는 주적을 상대로 하나로 뭉쳐야 될 때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철저히 대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절단되면서 도발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긴밀하게 통하면서 또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에는 또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저희가 한번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장가 기자 보신 것처럼입니다. 한 시민이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리포트 내일 보니까 이 구청장이 건강 문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구민 대신에 주식을 지켰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2년 만에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사퇴문만 발표했지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로에 있는 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이 문 구청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 170억 원어치를 팔든지 백지 신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구청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됩니다. 네. 문 구청장은 구로구에 있던 본점을 금천구로 옮겼고 또 구로구 내에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도 안 받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구청장 업무 수행을 하면서 문 구청장이 운영하던 회사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문 구청장은 그러면 사임하겠다고 했고 이제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오늘 아침에 앞으로 이런 사람 공천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백지 신탁이라는 얘기를 들어는 봤지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요. 자막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백지 신탁에 대한 허점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이 소송으로 좀 시간 끌다가
결국엔 좀 사퇴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백지신탁제도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요. 구청장,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같은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떤 민감한 정보들을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되기 이전에 본인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와 관련된 주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면은 구청장 지위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라던가 아니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그 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청장직을 유지하려면 그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기관에 맡겨서 팔아라. 결국 처분하라는 의미를 네. 담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일단 구청장이 당선이 되고 이 주식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이 구청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했고 이에 이 문 구청장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것은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구청장의 지위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백지신탁하라. 이런 처분이 있자 이제 문 전 구청장이 사퇴를 해버린 상황인 네. 거죠. 그런데 벌써 이 과정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행정소송 아무리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1심 하는 데 있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서 벌써 2년이 지나서 그동안의 구청장 지위는 또 유지를 해왔잖아요. 지금 2년이 남은 시점에 결국 사퇴를 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 피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처음 있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이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소송까지 불사를 하면서 실제로 시간 끌기를 하다가 임기가 지나버린 사례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또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서 시간 끌기식 행정소송을 막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쭉 들어보면 예상됐던 수순 같은데 어떤 시간 끌기용으로 구청장을 2년을 했고 결국에는 사퇴를 하면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한 뭐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김은배 팀장님. 자,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청장 하면서 받은 월급은 일단 다 반납해라. 이거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구로구청장, 문청장이 사실은 백지신탁을 하질 않고 네. 사퇴서를 냈습니다. 한 장짜리를 냈는데 그걸 들은 구로 시민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구청장 할 때 받는 월급도 다 반납하고 나가라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백지신탁을 안 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식을 지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뭐 거고요. 일단 건강상 안 좋아서 나간다고 예, 하지만요. 그렇게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건강상보다는 그 사익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수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로 주민들이 다시 구청장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청장,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4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궐선거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작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한 39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 내년 4월에 아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혈세 낭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과 비난이 나오는 것이죠. 네. 자, 30억 정도라면 굉장히 큰 돈이라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세금 투입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음주운전 사건 소식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장가 기자, 이 문다희 씨와 접촉 사고가 났던 그 피해 택시기사 있지 않습니까? 요디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문다희 씨의 그 만취 상태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 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택시기사가 이 다혜 씨 차량과 사고가 나기 직전에 손님을 태워서 막 출발을 하려던 상황이었는데 네. 자, 바로 옆 차선, 1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문다혜 씨의 이 캐스퍼 차량이 택시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자, 사고 직후 택시기사가 문다혜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문다혜 씨가 말을 못할 만큼 혀가 꼬부라져 있었고 그런데 운전을 했다. 그렇습니다. 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당시 기억을 회상을 했습니다. 자, 또 사고 시점이 토요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태원에는 새벽에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만약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그래서 저 인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차량과 조금은 좀 가볍게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난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이 정도 사고 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사불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돌이켜보면 10월 5일 날 새벽 2시 40분경입니다. 그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에서 방향지 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택시를 수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그 문다혜 씨가 술을 얼마나 먹었냐면 지인들하고 그 경찰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보통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0.14로 하니까 상당히 만취 상태인 것이죠. 거의 뭐 면허 취소에 두 배 그렇기 때문에 정도? 만취 상태에서 본인이 캐스퍼 차량을 운전을 했는데 만약에 네. 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쳤을 경우에는 큰일이 생기는데 택시 기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차를 받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술을 마시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처벌할 수도 없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즉 운전하는 순간에는 그때는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잡는 순간입니까? 그렇죠. 자꾸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면, 살짝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예. 술을 마시면은 운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문다혜 측이 이제 택시 기사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했고 현재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일단은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게 5일이고요. 그리고 나흘이 지난 9일 오전에 경찰이 택시기사 A씨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문다혜 씨의 변호인 측이 이 택시기사 A씨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을 했고 이 택시기사님이 문다혜 씨 변호사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 택시기사님께 얼마를 받을지 먼저 좀 제시를 해달라라고 말을 했지만 이 택시기사님은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합의 후에 변호사가 이 문다혜 씨가 직접 쓴 손편지인데요 라면서 이 택시기사님께 편지를 줬다고 해요. 손편지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한번 열어보니까 당시에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문다혜 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님은 손편지는 읽자마자 버렸다라고 했고 또 이미 합의도 했고 합의금도 받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문 씨가 형사 합의를 마쳤다. 뭐 이런 내용을 장가희 기자가 얘기해뒀는데, 자, 그럼 변호사님, 이 혐의 적용과 처벌 범위 뭐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걸로 예상되십니까? 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지금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음주운전 사실이 없어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합의 유무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부분은 참작을 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상황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은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부분이 입증이 되어서 위험 운전 치사함까지 적용이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고요.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상해까지가 인정이 된다면 위험 운전 치사항이 적용이 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뭐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고 합의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 네. 도로교통법상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응하는 그 처벌 수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서 형량은 정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고가 난 지 벌써 12일, 그러니까 거의 2주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 전해드린 소식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다혜 씨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취재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장가 기자, 어쨌든 뭐 이르면 오늘 출석한다, 경찰서에 출석한다 이런 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오늘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 서울 용산 경찰서에 출석한답니까?
아마 제가 지금 용산경찰서를 담당하는 사건팀 기자하고 계속해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뭐 오늘 뭐 1시에 가능성이 있다. 아마. 네, 뭐 또 오후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또 이제 내일 나올 가능성이 또 더 높다. 또 이런 내일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게 말이 바뀌냐면 예. 경찰서에서 지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찰과 문다혜 씨 측이 계속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용산경찰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뭐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일단 정문이나 후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문다혜 씨가 굉장한 부담을 좀 느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소환이 언제 됩니까? 이렇게까지 좀 길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요, 음주 측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도주를 했다거나 해서 나중에 붙잡혀서 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더 빠른 소환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증거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CCTV를 통해서 대부분 확보가 되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소환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급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자면은 적어도 뭐 1, 2주 정도 내에 한 달 내의 시간 안에는 소환을 통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 운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인과 비교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까 봐 한번 여쭤봐서 한번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볼 텐데 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 중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황의조 선수 얘기인데, 자, 첫 재판을 위해서 이 터키죠, 튀르키예에서 날아온 황의조 선수 어제 첫 재판 입장 모습이 들어왔는데 그 모습 듣고 제가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성관계 촬영이랑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자백 반성이 자백 맞나요? 반성 맞습니까? 그냥 재판부에 나 좀 봐줘 라는 거 외에는 뭐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장에서 봐야 할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법정 재판장에서 보게 됐는데, 자, 장가 기자, 어제 좀 유의미하게 나온 게 이 황의조 선수가 성관계 촬영을 합의해야 했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법정에서는 또 제가 다 혼자 했습니다, 뭐 새롭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어제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무죄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자백하고 반성을 하는 건 본인의 선처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축구 선수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12월 18일 1심 선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은배 팀장님, 뭐 본인이 일단 불법 촬영을 혼자서 했다고 뒤늦게 법정에서 인정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피해자들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결심 공판에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건 있습니다. 그 반성과 자백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양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형을 그 이상 그게 낮추려고.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좀 확실한 범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안 되거든요. 그걸 늘었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2차 가해를 했기 때문에 피해도 있는데 아마 판사께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2차 피해는 유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고, 검찰에서도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피해자 측에서는 만약에 그 황모 씨가, 황의조 씨가 뭔 합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 하겠다, 영도 없다, 합의는 절대로 하질 않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검찰이 4년을
구형을 했는데 꽤 높은 수위인데 이거를 다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걸로 예상되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촬영이 있었다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불법 촬영죄는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 점들이 가만히 되어서 검찰에서도 지금 4년을 구형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황의조 씨가 더 이상은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공판은 1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요. 이것이 길어짐에 따라서 본인이 겪는 심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사실상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네. 때문에 결국 이번에 이런 범행의 일체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를 지금 단계에서 예측은 어렵지만 유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범인이 일단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것은 사실 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다만 어느 정도 형량이 내려질지는 어느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는지 본인이 반성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떤 2차 유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감안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공판이 자꾸 좀 늦게 진행된 것도 결국 이 영상을 유포한 이 황의조 씨의 형수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어쨌든 유죄의 판단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도 냈는데 축구 선수는 본인이 이전에 해오던 직업일 뿐이잖아요. 본인이 그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인은 공인답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축구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어제 이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결과 보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을 2곳씩 다 가져갔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반응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현 기자. 자, 여권이 악재가 많았는데도 이 부산 금정구청장은 일단 국민의힘이 무난히 가져갔는데 자, 이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좀 실리는 겁니까? 네, 부산 금정구청장은 야권이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박빙 승부가 벌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요. 막상 결과를 보니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강화 군수도 과반 득표를 얻어내면서 승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쇄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서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한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장악이 확고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 전남 영광홍수 같은 경우에는 이 3파전, 이 야당이 3파전 박빙이 예상됐는데 또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게 이게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의 전남 영광을 빼앗기면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무난하게 민주당이 텃밭을 사수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민생 행보에 돌입했는데요. 먹사니즘을 강조하며 차기 대선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호남 한 달 살이를 하며 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조국 혁신당은 진보당보다 표를 받지 못했는데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조국 대표의 입지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보신 대로 이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 금정 그리고 전남 영광에서 이 거대 양당이 모두 텃밭을 사수하면서 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공고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거 승리에 대한 뭐 2대2 무승부라고 하지만요. 텃밭을 지켰던 자신감일까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또 센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앞장설 거고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날까지도 보면 굉장히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야당에게 좀 밀린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던 것도 기억하는데 20%포인트 이상 득표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좀 보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하나 둘 셋 하면서 뭐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퍼센트 포인트 차로 네. 이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쯤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거의 오차범위 내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22대 총선에 있어서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실상 국민의힘 내에서도 13%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 22%포인트 차로 정말로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승리를 했었던 것이죠. 네, 여론조사가 완전히 맞지 않았던 것인지 또 막판 어떠한 새 결집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거의 부산에 내려가 있고 뭐 마지막에 또 1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뭐 한 말이죠. 7번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에서? 본인이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가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통령과의 독대에 있어서 본인이 면이 선다고 할까요?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 당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은 부산 지역도 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포인트 차로 이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썼었던 선거 전략, 물론 후보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쇄신을 본인이 이끌어내겠다는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했었던 것들이 마지막에 보수층의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거 전략이 맞았다라는 생각에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저 내용이 다음 주에 독대에서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 강전애 부위원장 말씀처럼 이 임적 쇄신, 그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그전엔 사실 수위를 높여왔지만 굉장히 좀 뭔가 조절하는 듯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내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서 선거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당내 입지도 넓어질 거다. 그리고 차기 대권과도 넓어졌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자신감을 오늘 좀 표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런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저런 승리를 줬다면 좀 겸손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나오자마자 본인이 계속 했던 얘기들을 다음 독대를 위해서 어떤 의제 선점 차원에서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부산 금정은 실제적으로는 안 되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8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한 번만 민주당이 됐었는데 그때도 탄핵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2018년 선거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격차는 저는 적어도 보수 유권자층이 마지막 저항선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방식이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선거운동을 했었고 거기에 부산 보수 유권자층이 호응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보수 또는 현 정부가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하고 많은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는 막판에 대거 보수 유권자층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랄지, 혹은 뭐 민주당 쪽에서 어떤 실기한 부분도 뭐 어떤 발언이랄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면이 좀 먹혔다고 뭐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수층이 소위 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보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권자 심리가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제 김영배 의원의 말 실수,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유권자층이 나갈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준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부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기의 족적들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하나로 소위 지금 현 정부나 국민의힘이 닥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자체를 국민들이 일거에 다 예를 들면 양해해줬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가 더 큰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또 얘기를 봐야겠죠. 강전혜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아까 독대 얘기는 뭐 하셨기 네.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올지 의제에 올라갈지 관심이고, 어쨌든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은 텃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챙겨놨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리더십을 좀 챙겨놨다. 반면에 어쨌든 중도 뭐 확장 부분에서는 그렇죠. 좀 뭐 숙제가 나왔다, 이렇게 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남 영광군수가 굉장히 좀 3명의 후보가 비등비등한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1등을 하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진보당 후보가 2등,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는 3등에 머무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이기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있는 2가지 사건의 선고라든지 이런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는, 당내에서 입지가 적어도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다만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야당들이 이제 조국혁신당과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2%포인트 차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총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승리했었어요. 오히려 이게 범위가 더 멀어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기체제를 시작하면서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금투세 관련이라든지 본인이 어쨌든 대권 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넘어선 이제 유권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마음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좀 뼈아프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와서 보는 것이지만 금정구청장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막판에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후보 단일화가 되는 과정에서 좀 설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조국 대표에게 와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 책임을 조국혁신당과 분배하기 위한 이러한 포석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대2 무승부지만 본인의 텃밭을 가져갔고, 앞으로 이제 대권 가도도 있고, 지금 대선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이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그 영광 지역 자체가 야당 내 야당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8번 군수선거에서 3번 정도가 무소속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어도 호남 지역엔 2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야당이 좀 강력하게 잘 싸워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호남 정치와 관련해서 저희 호남에 있는 민주당,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좀 안주하지 말고 혁신해라라고 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광에서 후자의 흐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호남 정치 영역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측면들, 그리고 그 혁신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금정 같은 경우 여전히 보수 유권자층,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층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어떻게 PK 지역에 화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난제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당대표에게 큰 타격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이 당대표를 넘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쇄빙선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쇄빙선이라고 하는 건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항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지점들은 항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쇄빙선이 돼서 좀 강력하게 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네,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 또는 조국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정당이라는 것이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실망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얘기했고 국민들이 거기에 부응했던 쇄빙선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쇄빙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조국 혁신당이 총선 출마 과정에 있어서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쇄빙선의 모터를 지금 꺼버린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22대 총선 과정에 있어서 당의 공약으로서 지금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이 20명이거든요. 그거를 한 10명 정도로 낮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조국 혁신당이 12명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낮춰달라라고 그 공약을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조국 혁신당에서는 강하게 여러 차례 했는데 민주당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12명이 원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 간사도 파견할 수 없고 일정 조율 같은 것도 하지 못하고 쇄빙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이 운동장 자체를 굉장히 줄인 것이 민주당이었고 그것이 저는 도화선이 돼서 이번에 곡선과 영광에 있어서는 끝까지 조국 혁신당이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히 진보당에도 밀리면서 영광군수 선거에 있어서는 3위로 끝난 것이 굉장히 뼈아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본인이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 혁신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서 뭐 다음 주에 독대가 예정됐다고 하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자신감이 독대까지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요. 오늘도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죠. 명태균 씨 얘기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김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뭐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명태균 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자, 김종욱 행정관님, 더 있다, 뭐 10배, 100배 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가 더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엄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뭐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위법 사항 자체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문제가 네. 하나고 그다음에 당원 명부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위법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거나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대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SOS를 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를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는 의혹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22년도 6월 달에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2024년도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해를 옮겨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 이것도 완전히 공천 개입 문제이고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를 명태균 씨가 사전에 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사항들을 국가가 발표하기 이전에 이 내용을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국정에 대한 개입 또는 국정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고 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런 사실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뭐 2,000장이다, 200장이다. 전 이건 제가 볼 땐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할 문제인 거지. 저희가 모르는데 2,000장이 어떤 의미인지, 200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 장 나왔잖아요. 오빠가 누구냐 논쟁밖에 안 붙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그냥 계속 내보내 보십시오. 그럼 아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누군가 사실관계 확인하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가 잘못됐냐,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 오늘 오전입니다. 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여론조사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불신 그리고 정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린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앞으로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잘 통과돼서 우리 정치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권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친윤계 쪽도 보면은 이 명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윤 인사들이 비난을 하니까 뭐 잘 모르면 여사나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건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거 될 거 아니냐. 또 엄포를 낸 부분이 있는데 자 강전애 부위원장은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지금 박정훈 의원이 한 이야기에서 좀 아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뭐라고 부분일까요? 이야기했냐면 휘둘린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에 있어서는 의혹 제기뿐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의 내용을 보면은 법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감정선을 긋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오빠라든지 만약에 저 오빠라고 표현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너무 험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제3자에게 이러한 감정선을 긋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모든 것이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박정훈 의원이 휘둘린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 2,000장 중에서 저 2장을 특히 선택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준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색이 그 명태균 씨가 보낸 부분인데요. 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시기를 봤을 때는 지금 대선 이전이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도 대선 이전까지는 명태균 씨와 교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정무적인 부분들 지금 정권에 있어서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문자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가까운 사이이고 본인이 어떻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러한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도 않고 자꾸 언론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본인 P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 브로커가 직업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내외는 다음번에 선거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홍준표 그리고 뭐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교류가 있고 본인이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법적인 의미는 없고 그 국민들의 감정선만 긁는 저 문자 메시지를 2,000장 중에서 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종인 장관은 그게 명태균 씨의 SOS다. 강전애 부위원장은 좀 저분의 PR이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을 해주셨군요. 자, 오빠 얘기 나왔으니까요. 오빠가 누구냐, 누굴 지칭한 거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뭐 오빠가 뭐 윤 대통령이랑 얘기, 뭐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김 여사의 친오빠가 대선 전후로 어떤 역할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처갓집 식구들은 뭔가 좀 그래도 해보려고 그때 당시는 2021년 이때 정말 특히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좀 사람을 만나고 다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뭐 친오빠일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친오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빠가 친오빠건 대통령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니 친오빠라 그러면 친오빠는 왜 그런 판에 끼는 거죠? 예. 왜 명태균 씨랑 접촉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장해찬 전 최고도 대통령 내외를 자주 봤을 테니까 장해찬 전 최고의 기억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당황스러운 거는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나랑 있을 때도 오빠란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 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 내외랑 같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쓰는 걸 기억하고요. 예. 또 최근에 진중권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걸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주변 사람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아는 주변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오빠의 존재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강전혜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오빠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활동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있었고 뭔가 비공식적으로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생 검찰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여의도 정치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본인이 여의도에 있어서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캠프가 꾸려졌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가족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사람들을 만나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러니까 처남인 거잖아요. 처남도 선거 캠프를 도왔다는 것이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저 오빠라는 것이 만약에 친오빠라면 그건 국정농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 문자 메시지는 대선 이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선 전이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 오빠가 그 친오빠가 선거와 관련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 왜 국정농단이 되는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서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당시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오빠 라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의 비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처갓집을 어떤 비선 실세로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지금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 뭐 친오빠면 농단이 된다라고 민주당 얘기에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산의 설명을 들으면 참 구차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미 거짓말 한 번 확인됐지요. 돈밖에 안 많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4번까지 5번까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빠 같다, 친오빠다 이 설명을 어떻게 구차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 좀 짠해요. 이거 커버하려고 고생하시는 거 보면 보십시오. 다른 방송에서 그 명태균 씨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지금 상황 인기 여배우와 지지율이 46%라고 해서 연말에 여우주연상을 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빠가? 친오빠가 46%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괜히 애들로 말씀하지 마시고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한 달째 남지 않은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약 40분 동안 춤을 췄습니다. 이 청중이 기절한 혼란한 상황에서 말이죠.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 트럼프 후보. 갑자기 현장에서 부상자 2명이 나오며 행사가 중단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여기서 트럼프 후보는 또 기절하고 싶은 사람 있냐, 더 이상 질문하지 맙시다, 음악이나 들읍시다라며 음악을 요청하곤 약 40분간 춤을 췄습니다. 여기에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후보를 고령 리스크와 함께 공격했고요. 미 시민들도 트럼프의 대처가 불안정해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구설 이뿐만이 아니고요.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향해 이틀 연속으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방위비로 13조 원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액수, 트럼프 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죠. 세간의 이목에도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열리는 제18회 포니정 혁신상에서 드디어 첫 행보를 보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부터 참석 여부가 결정돼 출판사를 통해 참석의 뜻을 밝혔다고요. 재단 관계자 역시 불참 등에 대해 따로 들은 바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했습니다. 오늘 한강 작가는 질문은 받지 않고 간단한 소감만 전하고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작가의 본격적인 수상 소감은 오는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